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인수 대비 한시편입니다. 부덕 이데올로기로 모든 여성을 지배한 안방의 제왕, 조선 제1의 명문가 수양대군이 1455년 조카 단종을 내쫓고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만 18살의 며느리 한씨, 1437년에서 1504년 비로소 세자벤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그의 남편 장은 세자가 아니라 대군의 장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그때 이미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자신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변이 되면서 수비인으로 책봉된 한씨는 이제 자신의 앞길에 주단이 깔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길이 없었다면 그는 수양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조선 제1의 명가였습니다. 단종 1년 1454년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떠받치던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모사였던 한명에 1415년에서 1487년 집안이 부상했지만 수빈 한씨 가문에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한확은 한명회보다 12살이 많기는 하지만 비단 나이가 아니더라도 경력상 두 집안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소년 시절이던 태종 17년 1417년 한확은 이미 진원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습니다. 명나라 성조의 후궁으로 선발되어 가는 누나를 호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나가 황제의 여비로 책봉되면서 그에게도 관록시소경이란 명나라 벼슬이 제수되었습니다. 국왕이 책봉되면 명나라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례였던 조선에서 명나라 벼슬에 제수된 것은 큰 배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황관만 되어도 유세떨기 일수였습니다. 세종 때 조선 농민 출신으로 명나라 황관이 된 윤봉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윤봉은 세종 12년 명나라 사신으로 왔을 때 세종이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기도 했는데 세종은 할 수 없이 그의 아우 윤중부에게 총재라는 당상관 벼슬을 주어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농민 출신 황관이 이런 세도를 부리는 판국이니 황제의 후궁을 누이로 둔 한 획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와 조금이라도 거꾸로운 문제가 생기면 한학이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했을 때 그가 승습사로 파견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그를 다시 명나라의 책봉사로 임명해 세종에게 고명을 주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맡는 일이 골칫거리였던 조선에서 조선인으로 명의 정사가 된 한확은 국왕과도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성조는 한학에게 태자의 딸을 부인으로 주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인종, 태자의 딸 인종. 그럴 경우 명나라에서는 살아야 했던 한확이 고향에 노모가 있다는 명분으로 명황실의 외척이 되는 것을 사용했지만은 황제가 태자의 딸을 주려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424년 성조가 북정 중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은 여비가 따라 죽음에 따라 한학과 명나라의 끈은 끊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조의 뒤를 이은 선종이 여비의 정절을 높이사 다시 그 동생을 후궁으로 간선함에 따라 대국을 배경으로 한
학의 배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종 28년 1446년 이미 종1품 판중추원사에 올랐던 그는 굳이 수양대군의 야심에 동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에게 그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중국 통일했던 한화학을 끌어들여야 훗날의 야심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혼맥이 최고의 인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형 문종이 죽고 12세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단종 즉위년 10월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은사로 가기를 자청한 것은 한화과 사전에 상의한 결과일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사은사를 자청한 것은 명나라 조정에 자신을 선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차기 임금으로서 사전 면접을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453년의 계유정난 때 한화기 수양대군 쪽에 선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화기 계유정난에 관한 농공 행사 때 정난 1등 공신에 책봉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왕위에 욕심이 있던 수양대군으로서 가장 껄끄러운 문제는 명나라의 고명 황ler의 임명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사돈 한학만큼 적격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부정적 여론. 단종 3년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한화가 다시 자익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한화가 명나라로 가서 세조의 즉위는 왕위 찬탈이 아니라 단종의 양위에 따른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두 황제의 후비의 동기였던 그의 설득은 명나라가 세조를 인정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15살의 임금이 삼촌에게 자진해서 양위했다는 이상한 정권 교체 사건이 무사히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명나라가 세조의 등극을 인정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그 기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학은 기국길에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맙니다. 세조실록 2년 9월 11일자에는 그 죽음의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학은 고명 사은사로 명나라 조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칠가령에 이르러 병을 얻어 가사에 대하여 한 말도 하지 않고 사포에서 죽었다. 부음이 들리자 임금이 놀라고 슬퍼하여 예관을 보내어 압록강 위에서 너를 막고 도승지 한 명에게 명하여 장사를 호송하게 하였다. 세조가 도승지 한 명을 보내 장사를 호송하게 한 것은 파격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만큼 한학의 역할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한학의 죽음에 대한 단종을 가슴속의 임금으로 모시는 사대부들의 뒷공로는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빈 한씨는 부친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국모가 되기 위해서는 수양대군이 임금 자리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행히 명나라의 고명을 받고 난 후 세상을 떠났으므로 부친이 죽었어도 수빈 한씨의 처지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남편이 즉위하면 이 나라의 국모가 되는 길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모가 되어 이 나라 여성들의 모범이 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의경세자가 세조 3년 1457년 만 18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8살의 시동생 황희 예종이 대신 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쓸쓸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의 죽음을 두고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의경세자가 낮잠을 자다가 가히 눌려 죽었는데 이는 단종의 모후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현덕 왕후가 어느 날 세조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저주한 지 한 달 만에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한 달 먼저 죽었음에도 이런 소문이 떠돈 것은 이 나라 사대부와 백성들 마음속에 임금은
아직 단종기였기 때문입니다. 연료실 기술에는 의경세자의 병이 다시 발작하여 9월 초하루에 크게 더하니 세조가 울었다고 적고 있는데 세조 역시 이런 소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씨는 젊은 남편이 비명 행사한 것도 억울한데 저주의 말까지 떠돌자 더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문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왕비와 동시에 대비가 되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모든 꿈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국모가 되려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1468년 시동생이 즉위해 예정이 됨으로써 그의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미래는 시동생 예정과 그 아들 지한 대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시동생 예정이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시세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예정의 아들로는 만 3세의 제한 대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성년의 임금이 즉위할 경우 대비들이 발을 치고 수렴 청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종은 수렴 청정할 대비가 없었던 반면 이 당시에는 세조비 정의 왕후와 예정비 안순 왕후가 모두 생존한 상태이므로 굳이 수렴 청정을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이 기회를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도는 바로 한맹회였던 것입니다. 한맹회는 예종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맹회와 사돈관계를 맺어두지 않았더라면 한맹회는 만 3살짜리 손자를 즉위시키고 수렴 청정과 원상 제도로 보좌하자고 주장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씨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 한명회의 사위였습니다. 한씨는 서슴없이 만 15세였던 장남 올상군을 버리고 동생 자을상군을 선택했습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기도 했으나 3살짜리 손자 대신 12살짜리 사위 자을상군을 선택했습니다. 예종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진 후사책봉 논의에서 정의 왕후 윤씨는 한명회의 의중대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을 후사로 선포했습니다. 임금의 유명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그런 유명을 들을 사람은 그 외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1469년 12살의 자을상군이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한씨의 남편 의경세자는 죽은 지 12년 만에 독종으로 추존되었습니다. 한씨는 소의 왕후 한씨가 되면서 동시에 인수대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의 왕후가 발을 들이우고 수렴청정했지만 성종의 친모인 한씨의 입김이 자연 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와 동시에 대비가 된 그는 조선 여성들의 사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모든 여성들에게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략에 따른 부덕 이념을 전파하는 길이었습니다. 성종 6년 1475년 그가 전 상건으로 된 내운을 펴낸 것은 이런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내운은 그가 서문에서 쓴 대로 조선 여성들이 맑은 거울처럼 밝게 비춰 경계하기 바라는 뜻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일찍이 이 책을 읽다가 달기 은나라 주왕의 비의 우승과 포사 주나라 유왕의 총희의 아양에 이르러서는 책을 덮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나라를 망하게 한 중국 여인들에 대해 비판하고 이것으로 볼 때 나라의 실한 흥망이 비록 남자의 밝고 어둠에 달려있지만 부인의 착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연결되어 있으니 부인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길쌈의 거칠고 섬세한 것만을 알고 덕행을 가까이 해야 함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내가 한탄하는 바이다 라고 여성도 덕행을 쌓아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한씨가 조선시대에
여성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나름대로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네온 부부장에서는 한 씨는 부부 사이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가 비록 남편과 똑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예로서 마땅히 공경하고 섬기되 그 아버지를 대하듯 할 것이다. 남편의 가르침과 경계를 성인의 가르침을 듣듯 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보물같이 여겨 구슬처럼 거울처럼 전전긍긍하여 스스로 지킬 것이다. 남편이 만약 허물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가라되 이로움과 해로움을 살펴서 원하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설득할 것이다. 남편이 몹시 화낼 때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할 것이다. 비록 남편이 때리거나 꾸짖는 일이 있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뿐 어찌 감히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란 자리는 당연히 존귀하고 아내는 낮은 것이다. 그가 여성들이 배워야 한다고 한 이른바 부덕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부부장에는 그의 이런 확신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내를 잃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으나 아내는 2번 시집 간다는 기록이 없다. 고로 남편은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 하늘은 진실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이요 남편에게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며느리와의 악연. 한씨는 이런 처신을 조선의 모든 여인들에게 요구했으니 자신의 직접 가르침 아래에 있는 며느리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물며 나는 남편이 없는 홀어머니니 옷같은 마음을 지닌 며느리를 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해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인 공의 왕후는 한씨의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그의 손아래 동서 장순 왕후의 동생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성종이 임금이 될 수 없었기에 그에게는 막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의 왕후 한씨가 1474년 16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고 후궁으로 있다가 왕비로 책봉된 윤기견의 딸은 달랐습니다. 인수대비 한씨는 성종의 계비 윤씨가 자신이 내운에서 설명한 부덕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씨는 내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공경하지 않거나 효도하지 않아도 증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로서 가르쳐야 한다. 가르친 연후에도 듣지 않으면 화를 낼 것이요 화를 내고 꾸짖은 연후에도 듣지 않으면 매를 때릴 것인데 누차 때렸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며느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새왕비 윤씨는 젊은 시절 잃은 남편에 대한 애틋함을 안고 사는 인수대비 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종 4년 1473년 만 16살이던 성종의 후궁이 된 그가 왕비로 책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종의 사랑과 뱃속의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로 책봉된 해 왕자 영상군을 낳은 그는 성종이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호문의 군주인 만큼 호색의 군주였으므로 그녀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씨는 시어머니 한씨가 요구하는 박제화된 부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에게 남편을 하늘로 섬기라고 요구했고 성종은 실제 만백성의 하늘인 임금이었지만 윤씨에게는 바람둥이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내운에서 남편에게 오직 순종할 뿐 감히 거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윤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종의 바람기에는 그는 성종의 호색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세에는 그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전하고 있으나 정사인 성종실록에는 그런 기록 대신 오히려 성종이 그의 뺨을 때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윤씨는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의 방에 뛰어 들어갔다 성종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성종이 두고 보겠다며 위협하자 다시는 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으나 이는 그가 목석이 되지 않는 한 지키지 못할
허언이었습니다. 성종이 임기인과 정기인을 총회하자 왕비 윤씨는 총회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무렵 윤씨의 처소에서 비상을 바른 꽃감이 발견되면서 그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꽃감이 실제 누구의 것이고 용도는 무엇인지 수많은 의혹 중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인수대비는 꽃감이 성종 아니면 후궁들을 죽이려는 의도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문제는 성종까지 윤씨를 배출하고 싶다는 데 있었습니다. 성종은 왕비 윤씨가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의 처소에 뛰어드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그를 배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의 고명을 받는 일이었으나 성종은 인수대비가 동의하는 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오히려 패비 논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성종이 배출에 대해 논의하자 인수대비는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생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하루도 안심하지 못해서 가슴 아리가 생겼는데 그 말을 들이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면서 환영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모자가 합의한 배출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시어머니 정의 왕후 윤씨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정의 왕후 윤씨 또한 강경한 자세로 배출에 동의했습니다. 정의 왕후는 개유정난 당시 김종서를 치기 위해 중문을 나서는 남편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힌 여인으로서 남편 세조와 함께 집안을 나라로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태조담의 최초로 세조에게 종이 아닌 조라는 시호를 바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비와 국왕이 모두 동의하는 판국에 왕비 윤씨가 기댈 곳은 없어서 그는 곧 배출되고 말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사촌 한안을 사신으로 삼아 명나라에 보내 왕비 배출을 승인받게 했습니다. 인수대비의 고모 한씨가 선제의 후궁으로 황제의 효도를 받는 위치였으므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음에도 인수대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패비를 별궁에 두자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쫓겨난 윤씨의 사저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범인을 잡자는 주청에 그녀의 잘못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왕비 배출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은 윤씨를 동정했습니다. 배출한 지 3년이 지난 성종 13년에 공경우가 경련에서 윤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패비를 특별한 초소에 두자고 청하고 대사원 채수가 이를 지지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심지어 채수는 윤씨 동네 사람들은 윤씨가 왕비가 되기 전에 배를 짜서 팔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했다며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이 이런 독 때문이라는 말을 전해 윤씨의 호심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윤씨가 패독해 쫓아냈다는 성종의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이런 주장에 대해 원제에게 잘 보여 훗날을 기약하려는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성종실록 13년 8월 10일자는 윤씨 배출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자 성종이 신하들에게 윤씨를 비난한 말을 싣고 있습니다. 윤씨가 나에게 곤욕을 준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나를 가리키면서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했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기에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 또한 차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항상 비상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꽃감에 비상을 섞어서 상자 속에 넣어 두었으니 무엇에 쓰려는 것이겠는가. 만일 비복에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쓰려는 것일 텐데 정묘와 사직이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는데 그녀가 죽고 공자의 아들이 통곡하자 공자가 그러게 여겼다. 왕자, 원자, 연산구도 효자가 아니라면 그만이지만은 효자가 되고자 하면 어찌 감히 어미로 여기겠는가. 그러나 이는 인수대비와 성종의 생각일 뿐 대부분의 신하들은 윤씨 배출을 그릇된 일로 여겼으므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배출을 한 후 사조로 내쫓고 양식도 주지 않는 처사에 대해 너무 박하다는 의견이 계속 일었습니다. 파문이 계속되자 인수대비는 정의 왕후와 상의한 업문을 조정해 내려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바른말로 책망을 하면은 저는 손으로 턱을 보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우리들의 명색이 어버이인데도 이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상에게는 패역한 말까지 많이 했는데 심지어 주상을 가리키면서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또 늘 내가 오래 살면 후일에 볼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어린 원자가 있기 때문에 훗날을 계획한다는 말로 우연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성종이 윤씨를 비난하고 인수대비가 원문으로 글을 내려 윤씨를 비난해도 여론은 계속 윤씨를 동정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 인수대비는 윤씨가 살아있는 한 이 문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씨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효록에는 이때 성종이 내시를 시켜 윤씨를 염탐하게 했는데 인수대비가 내시에게 윤씨가 머리 빗고 낯 씻고 예쁘게 단장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을 조작해 윤씨를 죽게 했지만 민간의 여론은 여전히 윤씨를 동정했습니다. 윤씨에게 사역을 전달한 이세자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슬프다. 우리 자손이 종자가 남지 않겠구나. 어머니가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아들이 훗날에 보복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한탄한 것이 평범한 여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윤씨를 죽인 이듬해인 성종 14년 인수대비는 정의 왕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안순 왕후와 함께 온양으로 모시고 갔는데 오히려 정의 왕후가 온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죄 없는 윤씨를 죽인 천벌이라는 소문이 돌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윤씨 아들 연산군이 재위 25년 만에 세상을 떠난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현실이었습니다. 김효록은 윤씨의 죽음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했는데 윤씨가 눈물을 닦아 피 묻은 수건을 그 어머니 신씨에게 주면서 우리 아이가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거든 이곳으로 나의 온통함을 말해주고 또 나를 거동하는 길 옆에 장사하여 임금의 행차를 보게 해달라고 유언하므로 공원은 길 왼편에 장사했다. 연산군이 제 20년에 드디어 어머니 복수에 나서자 활은 인수대비에게 겨눠졌다. 연산군은 인수대비가 기여했던 정기은의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털을 잡고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끌고 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라며 강제로 술잔을 주게 했다. 연산군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조롱하자 놀란 인수대비가 배 2피를 가져다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연산군이 일기는 이때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불손한 말을 했다는 사실과 인수대비가 연산군의 이런 모욕 때문에 마침내 근심과 두려움으로 병나 죽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나아가 산만상으로 치러야 할 대왕 대비의 국상을 한 달을 치르는 여골제로 25일 만에 맞춰버려 부덕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대비의 인생을 조롱했습니다. 이근익은 연려실굴에서 파수편이란 책을 인용해 이 사건을 평하고 있습니다. 윤씨가 죽을 때 약을 토하면서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 약물이 흰비단 적삼에 뿌려졌다. 윤씨가 어머니 그 적삼을 전하여 준 뒤에 폐주 연산군에게 드리니 폐주는 밤낮으로 그 적삼을 안고 울었다. 그가 장성하자 그만 신병이 되어 마침내 나라를 잃고 말았다. 성종이 한번 집안 다스리는 도리를 잃게 되자 부부 사이도 허물어지고 원자도 또한 보존하지 못했으니
뒤 세상의 임금들은 이 일로 거울을 삶을 것이다. 사랑이 최고의 이념인 줄 몰랐던 할머니와 용서가 최고의 무기인 줄 몰랐던 손자의 충돌이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죽었으나 그가 세운 부덕 이들에 오르기는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의 모든 것이 부정되면서 한씨의 성리학 이데올로기는 조선 여성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념이 되었고 조선은 극심한 남존 여비의 나라가 되어간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언제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었나? 윤씨가 죽을 때 연산군은 만 3살이었습니다. 이후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연산군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야사나 소설들은 이에 차간에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지내던 연산군이 제위 10년 1504년 갑자년 임상홍의 소개로 외조모 신씨를 만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의 복수에 나선다는 줄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산군이 정현왕후에게 입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즉위 무렵에 친어머니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의 생모 신씨와 그 동생 윤군은 왕비 윤씨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성종 13년 1482년 8월 전라도 장흥에 유배되었는데 연산군은 제위 1년 1495년 9월 13년째 장흥에 유배되어 있던 외삼촌 윤구와 그 어머니 신씨를 석방했습니다. 이는 연산군이 이미 생모 윤씨의 비극적 최후를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연산군은 제위 2년 신씨에게 매년 쌀 30석과 황도 20석을 하사하게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연산군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복수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묘를 해묘라 이름 지었고 다시 이를 효사모라 불러 어머니에 대한 못다한 효도를 표시했습니다. 연산군은 효사모를 충성함으로써 어머니 영혼을 위로하려 했으나 이런 시도가 신하들에게 자주 제약당하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신하들은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 선왕 성종의 유지를 어기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연산군 제20년 임상홍 등 궁중파가 의정부 중심의 부중파를 타도하기 위한 정쟁이 발생하자 연산군은 이를 어머니 신원에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작 사활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제위 10년 3월 윤씨의 시호를 재언이라 정하고 회묘를 회능이라고 추승해 드디어 왕비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어머니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의 복수에 나서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자신도 쫓겨나고 맙니다. 그가 왕자의 가장 큰 복수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는 격언을 이해했다면 그의 어머니의 묘소는 아직도 회능으로 존숭받았겠지만 왕자의 본분을 어기고 개인적인 복수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죽은 어머니 묘까지도 다시 강등되고 만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던 과유불급의 지혜가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수대비 한시 편이었습니다. 태백산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